여러분, 오늘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 경제학적인 시선에서 냉철한 팩트로만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비상계엄의 진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사건이 발생하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비상계엄을 왜 했는지 그 이유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술에 취해 비상계엄을 했다느니 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였다느니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언론의 가스라이팅에 여전히 자극적인 프레임에만 갇혀있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저는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무너져가는 국가의 심장에 다시 피를 돌게 하려는 마지막 심폐소생술이었습니다. 만약 그날의 결단이 없었다면 지금쯤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대통령이 그냥 무능해서 탄핵되고 쫓겨났다고만 믿으며 지금의 정권을 찬양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경제 유튜버로서 오직 숫자와 지표에만 관심을 가졌지 정치판 밑바닥에서 어떤 치명적인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지에는 큰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국가 예산이 정치적 인질로 잡히고 행정의 팔다리가 탄핵이라는 칼날에 무참히 잘려나가는 것을 목격한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정치를 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도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도대체 무엇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그토록 절박한 공지로 몰아넣었는지, 왜 군대를 움직여 비상계엄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는지, 대중이 외면하고 있는 그 소름 돋는 진실의 조각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싹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와 사회의 진실을 전하는 오싹한 경제입니다. 최근 많은 분께서 댓글을 통해 12.3 비상계엄의 실체를 제대로 다뤄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여전히 단편적인 뉴스만 보고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 침묵을 깨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날 밤의 이면에는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 국가의 행정력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경제적 토대를 뿌리채 무너뜨리려 했던 거대한 계산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국가라는 시스템이 멈춘다는 것은 곧 여러분과 저의 생존이 달린 경제적 사형선고와도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당시 대한민국이 직면했던 국가 준발의 위기와 그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한눈에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갖게 되실 겁니다. 비상계엄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오싹한 진실을 지금부터 아주 디테일하게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경제라는 건 사실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랑 똑같습니다. 돈이 돌아야 물건도 사고 월급도 받고 나라도 잘 돌아가는 법이죠. 그런데 이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정부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2024년 국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국가가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할 필수 예산들을 칼질해서 삭감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도려내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실감이 되시나요?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마치 우리 집 가장 입법부가 생활비를 단 한 푼도 주지 않으면서 매일매일 진수성찬을 요구하며 가정폭력을 일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식들 교육비까지 네가 알아서 책임지라며 떠넘기고는 정작 아내가 돈 벌러 나가려고 하면 외부 활동을 차단하고 차비까지 모두 뺏어버리는 꼴입니다. 그러고는 살림을 잘 꾸리지 못한다며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심지어 자식들과 단합해서 집에서 쫓아내려 합니다. 자식이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면 덜 억울하겠죠? 하지만 그 가장은 자식들을 교묘하게 속이며 말 안 듣는 자식은 내쫓아버리고 말 잘 듣는 자식들과 함께 엄마라는 존재를 비난하며 욕을 하고 쫓아내려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모든 게 본처를 내쫓고 새로운 첩을 집에 들이려는 치밀한 계획이었다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제 예시가 과장된 것 같나요?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은 대통령 특활비를 0원으로 만들어버렸고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을 날려버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협하는 마약범죄 단속 예산까지 전액 삭감했고 민생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수사비까지 싹둑 잘라버렸죠. 그리고는 통제 안 되는 장관을 비롯해 검찰까지 무더기 탄핵시켜 모든 업무를 중단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행정부의 팔다리를 다 자르고 심장을 멈추게 해서 국가라는 시스템 자체를 뇌사 상태로 만들어 대통령의 무능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겠다는 소름 돋는 의도였던 거죠. 결국 그 의도대로 모든 건 순조롭게 흘러갔고 그에 대한 책임은 언론을 통해 악마의 편집으로 낱낱이 국민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무능과 영부인의 디올백 사건으로 뉴스를 도배해버리는 지경까지 도달하게 된 거죠. 이런 일련의 일들을 지켜보며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했어야 할까요? 국가의 심장이 멈추기 일보 직전인데 의사가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갈비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심폐소생술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게 비상계엄이라는 심폐소생술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심폐소생술을 마치 술 먹고 한 것처럼 만들고 독재를 하기 위해 내란을 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우고 탄핵까지 시켜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정권까지 차지하게 된 거죠.
근데 더 기가 막히는 건 이 모든 걸 순순히 믿고 가스라이팅된 국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그럼 이제부터 제가 한 모든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로 썩어가고 있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건 바로 마약 수사 예산의 전액 삭감이었습니다. 당시 뉴스 보면 중고등학생들이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사고 팔고 학원가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나눠줬다는 소식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모님들 밤잠 설치게 만드는 이 끔찍한 현실을 잡으려면 수사관들이 밤낮으로 범인들을 쫓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수사비와 마약 탐지기 구입비, 그리고 잠입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비를 거대 야당이었던 민주당 및 좌익 정치인들이 전액 삭감해버렸습니다. 이건 대놓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선포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수사기관의 손발을 묶어버리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마약 사범들과 그 배후에 있는 범죄 조직 카르텔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건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정부의 발목을 잡고 대통령의 공적을 단 한 개라도 만들어주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도 삭감되었어요. 여러분, 예비비가 뭡니까? 갑자기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산불이 났을 때 국가가 즉각적으로 투입해서 이재민들을 돕는 국민의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깎았다는 건 어떤 재난이 닥쳐도 국가는 손 놓고 구경만 하라는 뜻이죠. 그러고 나중에 사고가 터지면 또 정부 탓을 하며 탄핵하겠다고 달려들려는 시나리오까지 설계해 놓은 겁니다. 이 잔인한 시나리오는 실제 비극으로 이어졌죠. 지난 2025년 3월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초기 대응 부족으로 영남권 전체로 확산되며 역대 최악의 기록을 냈습니다. 사망자 30명, 부상 45명, 그리고 10만 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지만 피해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행안부 장관을 탄핵하고 예비비까지 잘라버린 탓에 재난이 더 확산된 건데도 정치권과 언론은 탓할 대상이 없으니 자신들의 잘못을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며 사건을 덮기에 바빴죠. 하지만 이제부터가 더 답답하고 오싹한 지점입니다. 이들은 국가의 혈세로 장난치는 것도 모자라 우리 곁을 지키는 민생 치안 유지비 예산까지 손을 댔습니다. 여러분,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할 때 쓰는 순찰차 기름값이나 범죄자를 제압할 때 필요한 노후 장비를 교체할 돈까지 깎아버리면 결국 누가 피해를 볼까요? 밤늦게 퇴근하는 우리 딸들, 그리고 골목길에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우리 이웃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겁니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치안과 국방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산 삭감이라는 무기로 그 근간을 무참히 짓밟아버렸습니다. 정치가 민생보다 우선이라는 오만한 발상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더 무서운 사실은 아이돌봄 지원수당 같은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복지 예산까지 축소했다는 겁니다. 입만 열면 서민과 약자를 위한다고 외치더니 실제로는 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혜택의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짓까지 했을까요? 국민들의 삶을 팍팍하게 만들어 정부에 대한 불만을 극도로 고조시키고 그 분노를 이용해 국민들을 선동하려는 아주 치밀한 정치적인 계산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을 볼모로 잡고 정치적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셈이죠. 나라는 무너져도 좋고 국민은 고통받아도 상관없으니 오직 대통령만 끌어내리면 된다는 그 일념 하나가 대한민국을 치안 후진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믿고 맡긴 국회의원들이 할 짓일까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사회 안전망의 의도적 파괴이자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민의 생존권을 베팅한 아주 위험한 도박을 한 겁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사실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진짜 오싹한 진실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원전 수출 예산과 차세대 원전 개발 예산까지 아예 뿌리채에 뽑아버렸습니다. 체코 원전 수출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에요. 수십조 원의 경제적 가치와 수만 명의 청년 일자리가 걸린 국가적 대업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 원전 기술에 박수를 치며 협력을 구걸하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 국회만 그 길을 막아선 겁니다. 이건 자해를 넘어 미래 세대의 기회를 뺏는 명백한 배신 행위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기억하시나요? 2024년 6월 포항 영일만 일대에서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발표되며 온 국민의 기대를 모았던 동해 심해 탐사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역시 예산을 전액 삭감당하며 결국 경제성 부족이라는 결론과 함께 최종 실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당시 투입된 예산은 약 1,200억 원이었고 성공 확률은 20%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20%가 낮은 확률로 느껴지시나요? 전혀 아닙니다. 자원개발업계에서 20%는 엄청나게 높은 성공 확률입니다. 최대 29년간 사용할 수 있는 가스를 우리 바다에서 직접 얻을 수 있는 그야말로 국가의 운명을 바꿀 프로젝트였죠. 그런데 그들은 어차피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비판만 쏟아내며 사업의 숨통을 끊어버렸습니다. 지금 정치권이 선심성 민생 지원금에 수조 원을 쏟아붓는
걸 생각해보세요. 1200억 원은 국가사업 기준으로는 정말 작은 애교 수준입니다. 이런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게 진정한 국가사업이지. 근거 없는 현금 살포가 국가사업일까요? 국가의 미래 자산을 확보할 기회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가둬버린 이 현실이 실화라는 게 믿겨지시나요? 대통령의 공적을 지우기 위해 국가가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마지막 사다리마저 걷어차버린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한꺼번에 터졌을까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모든 행정 기능을 마비시켜 대통령을 식물인간으로 만들고 그 혼란을 틈타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치밀한 전략이었던 거죠. 특히 검찰과 경찰의 수사비를 전액 삭감한 대목에서 그들의 속셈은 너무나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자신들의 비리를 파헤치는 칼날을 아예 부러뜨려 숨통을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상식인데 그 상식을 탄핵과 입법 폭거로 뭉개버린 거예요.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대통령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나라가 서서히 썩어 들어가는 것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헌법이 부여한 최후의 권한을 사용해서라도 이 망국적인 흐름을 끊어내야 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수십 차례 대국민 담화와 대변인을 통해 대한민국의 현 실태를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전혀 관심조차 안 가지며 철저히 외면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냐며 소통부터 했어야 하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목소리를 들으면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바로 이런 절박함 끝에 나온 결단이었습니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머리 꼭대기에서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는 이 기형적인 구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더 이상 미래는 없다는 처절한 판단이었던 겁니다. 예산 삭감이 국가의 팔다리를 자르는 행위였다면 이제부터 말씀드릴 입법 폭거와 탄핵 남발은 국가의 심장에 직접 칼을 꽂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원래 탄핵이라는 건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아주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내리는 정말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축구로 치면 레드카드를 받아서 경기장 밖으로 쫓겨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나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그냥 레드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를 째려봤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이 되었을 지경이었죠. 어느 정도로 살벌했는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당시까지의 모든 탄핵을 합한 숫자보다 한 해에 탄핵한 수치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 비상계엄 이후로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경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아예 상대팀 선수들을 다 쫓아내서 경기 자체를 무산시켜버리는 파괴 행위와 같은 겁니다. 가장 먼저 방송통신위원회를 한번 보시죠. 방송은 현대사회에서 공기와도 같습니다. 정보를 전달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잖아요. 그런데 이 방송의 공정성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들을 줄줄이 탄핵하거나 사퇴하게 만들어서 방통위 기능을 상시 마비 상태로 몰고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고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 입구를 꽉 막아버린 거죠. 방통위가 멈추면 새로운 방송사업자 승인도 안 되고 불법 방송물 단속도 제대로 안 되거든요. 결국 정보의 질은 떨어지고 국민들은 가짜뉴스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더 소름 돋는 건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입니다. 행안부 장관이 누구입니까? 전국 지자체를 총괄하고 재난이 터졌을 때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는 컨트롤타워의 수장입니다. 그런 사람을 근거도 빈약한 이유로 탄핵소추해서 몇 달 동안 업무를 정지시켰습니다. 그 공백기에 실제로 무한공항 사고와 산불 확산 같은 비극이 터지며 국가 재난 대응 체계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건 명백히 국민의 생명을 판돈으로 건 위험천만한 정치적 도박이었습니다. 감사원장과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시도는 또 어떻습니까? 헌법기관인 감사원은 국가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는 국정의 최후보루입니다. 그런 감사원을 흔든다는 건 정부의 눈과 귀를 가리고 부패와 비리가 판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감사원이 정치적 외압에 굴복해 감시 기능을 상실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투명성은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더욱 소름 돋는 건 안보 위기 속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감행된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압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자 휴전 국가입니다. 북한은 시시각각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저열한 오물풍선을 투척하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시간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 상황에서 군의 사기를 북돋워 주기는커녕 군의 수장을 탄핵하겠다며 지휘체계를 뿌리째 흔드는 것이 과연 제정신인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는 명백히 안보 공백을 넘어 국가의 방어막을 스스로 걷어치우는 자살행위입니다. 적이 앞에 있는데 아군 지휘관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이 기괴한 정치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안보를 인질로 잡고 국가의 근간을 파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너뜨린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최후 보루인 사법 시스템까지 조직적으로 파괴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무더기로 탄핵 소추하는 전례 없는 사태가 벌어졌죠. 이것은 명백한 사적 보복이자 국가의 수사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노골적인 수사 방해입니다. 죄를 지은 피의자가 자신을 조사하는 검사가 마음에 안 들면 그 검사의 목을 치겠다고 협박하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법치 국가가 맞을까요? 이런 식의 겁박이 반복되면 앞으로 어떤 수사관이 권력의 비리를 소신 있게 파헤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돈과 권력만 있으면 무죄가 되는 비극적인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이들은 판사들까지 겁박하며 사법부의 독립까지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판결 결과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판사조차 탄핵하겠다고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는 민주주의의 기둥인 삼권 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려는 시도예요. 여기에 더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아주 교묘하고 잔인한 정치적 덫까지 설계했습니다. 일부러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안들을 무더기로 통과시켜 대통령이 헌법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쓸 수밖에 없게 만든 뒤 이를 불통이나 독재라는 프레임으로 가두는 방식이었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라를 망치는 악법을 보고만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면 정치적 공격을 받으니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외통수에 걸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공직사회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고위 관료들이 탄핵당할까봐 소신있게 결재를 못하고 복지부동하는 상태가 되면서 국가 행정 자체가 멈춰버린 거죠. 행정이 멈추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옵니다. 기업들은 규제 하나 풀려고 해도 담당 공무원이 겁을 먹고 안 움직이니 투자를 못하고 우리 같은 서민들은 정부의 지원 정책이 제때 안 내려와서 고통받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입법부의 폭거는 단순히 정부를 견제하는 걸 넘어 말 그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행정부와 사법부를 자신의 발 아래 두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주무르려는 독재적 행보를 시작했다는 거죠. 국가의 예산을 깎아 손통을 조이고 주요 인사들을 탄핵해 팔다리를 자르는 이 치밀한 파괴 공작 앞에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였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바로 이 족쇄를 끊어내고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결단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잊고 계신 분들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제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진실을 널리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렸던 안보 위기와 그 배후에 숨은 반국가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이 안전하다고 느끼시나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우리 사회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국가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려는 움직임이 아주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날 밤 얼마나 절박한 위기감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됐는지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건 바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지 아시나요? 집안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그 도둑을 잡아야 할 집 지키는 진돗개의 이빨을 다 뽑고 목줄을 채워서 구석에 가둬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간첩을 잡고 반국가 세력을 감시하는 건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부터 시작해 입법권을 장악한 세력들이 이 대공수사권을 사실상 무력화시켰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간첩만 쫓으며 노하우를 쌓아온 전문가들의 손을 묶어버리니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적발된 간첩단 사건들을 보세요. 제주와 창원, 그리고 전주 등 전국 각지에서 시민단체나 노동조합 속에 깊숙이 숨어들어 활동하던 세력들이 줄줄이 잡혔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국민들을 선동해서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국가의 주요 시설 정보를 빼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지점은 이런 세력들과 연계된 인물들이 대한민국 입법의 중심인 국회까지 침투해 있다는 정황들입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오히려 국가를 파괴하려는 세력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다면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이미 성벽 안으로 들어와 성문을 열어주려 하고 있는데 성주가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12.3 비상계엄은 바로 이 무너져 내리는 국가의 방어선을 다시 세우기 위한 마지막 결단이었습니다.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행위 자체가 북한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나라가 시끄럽고 행정이 멈추고 국민들이 서로 갈라져 싸우느라 정신이 없을 때 그 틈을 타서 그들은 무엇을 노릴까요? 바로 체제 전복입니다. 군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국방부 장관은 수시로 갈아치우려 하는 시도들 역시 우리 안보의 뚝을 허물어뜨리는 아주 위험한 도박인 거죠. 경제적인 관점에서 봐도 이건 정말 재앙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내부의 안정성입니다. 그런데 나라 안에서 간첩들이 활개치고 입법부가 행정부를 마비시켜서
국가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어떤 미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왜 나오겠어요? 단순히 기업 지배구조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근본적인 국가 안보의 불안함이 우리 주식시장을 짓누르고 우리 계좌를 마이너스로 만드는 진짜 원인 중 하나인 거예요. 더욱 오싹한 건 국가 핵심 기술의 유출입니다. 안보 체계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우리나라의 먹거리인 반도체나 원전 같은 전략적 자산의 기밀이 해외로, 특히 반국가 세력의 손에 넘어갈 위기가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팔다리를 잘라놨으니 이런 기술 유출을 막기도 역부족인 상황이 된 거죠. 이건 단순히 돈을 잃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의 밥그릇은 통째로 뺏기는 일입니다. 이런 안보 위기와 체제 전복의 위협 앞에서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헌법이 부여한 가장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12.3 비상계엄은 단순히 야당이 미워서 내린 결정이 아닙니다. 입법부라는 탈을 쓰고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며 반국가 세력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단칼에 끊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침몰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내린 결단이었던 거죠. 거짓 선동과 가짜뉴스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제2의 내란 상황을 유도하려는 세력들에게 국가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건 평범한 일상의 파괴니까요. 국가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도 민생도 다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아침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평화롭게 저녁을 먹는 이 소중한 일상이 사실은 국가라는 튼튼한 울타리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12.3 계엄은 바로 그 무너져가는 울타리를 다시 세우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안보 위기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근본적인 곳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바로 선거입니다. 우리가 행사하는 소중한 한 표가 정확히 계산되고 그 결과로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것, 이게 바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가장 거대한 뿌리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뿌리가 썩어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찍은 표가 엉뚱한 곳으로 가거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컴퓨터 서버 안에서 숫자를 주무르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거대한 연극 세트장에 불과한 것과 다름없겠죠.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많은 분이 의아해하셨던 장면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바로 계엄군이 중앙선관위로 향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두고 언론에서는 선거를 방해하려느냐는 둥 온갖 억측을 쏟아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긴박한 밤에 왜 군이 선관위를 침투하고 데이터를 확보하려 했을까요? 그건 바로 무너진 선거 정의를 바로잡고 조작의 의혹이 있는 데이터들을 확인해보기 위한 절박한 조치였습니다. 사실 지난 4.10 총선을 전후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단순히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통계적 수치와 현장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었죠. 특정 지역구에서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비율이 기하학적으로 차이가 난다거나 투표한 봉인지가 훼손된 채 발견되고 여러 장 붙어있는 자석 투표지, 관리관의 도장이 뭉개진 일장기 투표지, 접은 자국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 등이 발견되며 그에 대한 해명이랍시고 형상을 복원하는 특수재질을 사용한다는 공익광고까지 찍으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들로 사건을 덮기에만 혈안이었습니다. 사실 제대로 된 해명조차 전혀 하지 못했죠.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2026년 현재까지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북한에게 8번의 해킹을 당했음에도 국민의 의혹을 시원하게 풀어주기는커녕 보안 점검조차 거부하거나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에 대한 의구심을 조금이라도 표출하면 음모론으로 치부하며 내란 세력으로 프레임을 씌우기 바빴습니다. 심지어 부정선거 발설은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음모론이라며 부정선거 유포 처벌법안까지 나오며 의혹조차 제기하지 못하게 입을 틀어막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거대 야당이라는 거대한 방패 뒤에 숨어 그 누구의 감시도 통제도 받지 않는 괴물이 된 선관위를 말입니다. 만약 선거관리기구가 특정 세력의 성역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께서는 바로 그 지점을 가장 두려워하셨습니다. 뿌리가 썩었는데 열매가 온전할 리 있겠습니까? 이참에 그 썩은 뿌리를 통째로 뽑아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게 투표해도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세상이 올 겁니다. 그건 더 이상 자유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나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참혹한 풍경이죠. 12.3 비상계엄은 바로 그 만국으로 달리는 열차를 멈춰 세우기 위해 선거정이라는 마지막 보루를 지키려 했던 처절한 결단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투표함에 동의를 집어넣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소중한 한 표가 단 1%의 왜곡도 없이 결과에 반영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가치입니다. 지금이라도 선관위의 서버를 투명하게 열고 모든 데이터를 낱낱이 파헤쳐야 합니다.
그것이 무너진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도둑 누명을 썼는데 정말 떳떳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내 주머니를 다 털어서라도 억울함을 풀겠다고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선관위 역시 당당하다면 감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직원이 있다면 누구보다 먼저 잡아내 처벌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날 밤 계엄군이 선관위로 향했던 그 긴박한 발걸음은 권력을 뺏기 위한 침략자의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의 주권을 도둑맞지 않게 지켜내려 했던 마지막 수호자의 외로운 행군이었습니다. 내란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 뒤에 과연 어떤 오싹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 우리는 이제 눈을 크게 뜨고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우리의 입을 막으려 할까요? 그 이유는 사실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입법부를 장악한 저들이 만약 부정하게 당선된 가짜 의원들이라면 그들이 지금까지 휘둘러온 모든 법안과 예산 삭감 행위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짜 의원들이 모여서 진짜 대통령의 손발을 자르고 국가의 혈액인 예산을 난도질하고 있다면 이게 정당한 입법 활동입니까? 아니요. 이건 국가 찬탈 행위나 다름없는 완벽한 입법 내란입니다.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 입법이라는 무기를 휘둘러 국가의 심장을 멈추려 한 소리 없는 내란이었던 거죠. 국민들이 선택한 진짜 국회의원이 아닌 투표함 속 조작으로 탄생한 가짜 의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국민의 눈치를 전혀 볼 필요도 없는 그들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자를 빨리 쫓아내야 하지 않았을까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소불위 권력의 입법부라는 이 거대한 조직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국민들의 정당한 투표권과 선관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실제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보다 먼저 선관위 서버실로 향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작된 데이터와 감춰진 서버야말로 이 입법 내란의 가장 확실한 증거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오해하시는 그날 밤의 진실 하나를 짚고 가겠습니다.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가 창문을 부순 것 자체가 내란이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건 법과 상식을 전혀 모르는 소리입니다. 첫째, 계엄령에 군이 움직이는 건 지극히 당연한 절차입니다. 총알조차 없었던 군이 국회에 투입됐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을 논한다면 만약 실제 간첩을 잡으러 군이 출동했는데 그 간첩들이 국회로 숨어버리면 군은 국회 진입을 못하니까 그냥 지켜만 봐야 할까요? 말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 둘째, 동원된 인원 300명. 이게 쿠데타입니까? 일각에서는 1000명이 넘는다고 선동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국가 통수권자가 진짜 권력을 찬탈하려 했다면 1000명이 아니라 10만 명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군인을 투입하려 했으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건 전형적인 가짜뉴스입니다. 만약 그런 명령이 있었다면 계엄사령관이나 참모총장들의 증언이 나왔어야 하는데 정작 지휘관들은 집에서 뉴스를 보고 계엄 사실을 알았을 정도니까요. 대통령이 바보라서 아무 준비 없이 쿠데타를 했겠습니까? 셋째, 공을 세우려다 배신자가 된 자들의 민낯입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초악한 진실이 통화 내역 타임라인에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하기도 전에 이미 부하들과 테이저건을 쏠까 전기를 끊을까를 논의했던 정황이 나온 겁니다. 이건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 개인의 공적을 위해 돌발 행동을 해놓고 나중에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운 명백한 배신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의 탄생이죠. 홍장원의 거짓 진술도 모두 밝혀졌고 박선원, 김병주 할 말은 산더미 같지만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만약 군이 정말로 국회의원들을 막으려고 했다면 필사적으로 저지하는 신용이라도 했겠죠. 하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 어떤 군인도 의원들을 막지 않았고 의원들의 보좌진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만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수부대 군인들이 싸움을 못해서 일반인한테 그냥 얻어맞고 그 어떤 액션도 하지 않았을까요? 의원이나 시민을 제압하라는 명령이 없었기에 그 명령에 충실했던 겁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의원들의 신분 확인만 거친 뒤 모두 정상적으로 들여보내줬습니다. 그런데도 담벼락을 뛰어넘고 군인의 목숨과도 같은 총을 강탈하려 했던 안기령 씨 같은 행동들, 이거 다 무엇이었을까요?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쓰일 정도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연출된 퍼포먼스였다는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사당을 완벽히 봉쇄하려면 수만 명의 군인이 필요합니다. 애초에 봉쇄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도 담을 넘는 사진을 찍어 용감한 의원으로 포장하며 대중을 기만한 겁니다. 팩트는 이렇습니다. 단 한 명의 의원도 진입을 막지 않았기에 계엄 해제 표결은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 결과가 나오자마자 즉시 계엄을 해제했어요. 일각에서는 포고령에 정치활동 금지라는 문구가 있어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포고령은 정치 활동을 금지했지 입법 활동을 금지한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정치 활동과 입법 활동은 엄연히 다릅니다. 이 기본적인 법적 차이조차 무시한 채 선동에 앞장서는 이들의 민낯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오싹한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통령의 담화가 시작되고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국회의원들과 민노총 그리고 각종 시민단체들이 피켓을 들고 국회의사당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상상해보세요. 밤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그런데 그 늦은 밤에 어떻게 10분 만에 수많은 인원이 집결하고 심지어 정교하게 인쇄된 플래카드와 피켓까지 들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집에서 자고 있던 사람들이 뉴스를 듣고 튀어나와서 그 짧은 시간에 인쇄소에 들러 피켓을 만들어 왔다는 겁니까? 인쇄소 사장님이 밤새도록 그들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면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속도입니다. 더 오싹한 건 이들의 조직력입니다. 선포 직후 국회 앞은 이미 피켓을 든 사람들로 가득 찼고 마치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듯 체계적인 구호를 외치며 국회를 점거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노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완벽하게 짜인 대응 매뉴얼이 작동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기에 그리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이들은 군인보다 더 빠르게 국회의사당을 선점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정도의 물자와 인원 동원 능력이 단 10분 만에 발휘되었다면 이건 정치가 아니라 거대한 물류작전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긴박한 상황들이 어쩌면 누군가 미리 써내려간 각본의 일부는 아니었는지 우리는 이제 진지하게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계엄이라는 비상수단을 쓰지 않고 정상적인 수사 절차를 밟으려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국회는 또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들어 수사팀을 해체했을 것이고 선관위 내부의 누군가는 증거가 담긴 서버를 포맷하거나 데이터를 수정할 충분한 시간을 벌어줬을 겁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선관위 서버를 교체하는 등 주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증거인멸 시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12.3계엄은 바로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국가의 심장부인 선거 시스템의 원본 데이터를 보존하려는 단호한 결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일상을 사는 우리에게 비상계엄은 낯설고 공포스러운 단어일 겁니다. 하지만 한 번만 뒤집어서 생각해보세요. 우리 몸에 치명적인 암세포가 퍼지고 있는데 비타민만 먹으라고 할 의사가 있을까요? 결국 살기 위해서는 메스를 들고 살점을 도려내는 수술을 해야만 합니다. 12.3 비상계엄은 바로 마비된 국가라는 암세포를 도려내기 위해 던진 단 하나의 승부수였습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국민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장이었습니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목을 죄고 사법부의 눈을 가린 채 국가 예산을 인질로 삼아 미래를 난도질하는 이 현실. 이걸 방치했다면 대한민국은 소리 소문 없이 무너졌을 겁니다.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가 하룻밤 사이에 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입법 독재와 선동 세력이 시스템을 하나씩 파괴할 때 국민들이 설마 하며 방치하다가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12.3 계엄은 우리가 그 지옥 같은 강으로 빠지기 직전에 잡아당긴 단 하나의 비상 브레이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딱 세 줄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12.3 비상계엄은 행정마비와 입법 독재로부터 국가를 구하기 위한 마지막 심폐소생술이었다. 둘째, 안보와 민생 예산을 깎아 국가를 흔드는 세력으로부터 우리 재산과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 내린 최후의 방어수단이었다. 셋째, 선거의 투명성을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던진 불가피한 승부수였다. 이 세 가지만이라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가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국가의 명운을 걸고 내리는 고도의 통치행위입니다. 그 무거운 책임의 자리에 서보지 않은 이들이 단편적인 시각으로 비상계엄이 옳았느니 틀렸느니를 감히 평가하는 건 위험한 오만이며 그런 걸 논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처절한 결단, 우리는 그 이면의 진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작은 불씨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도 거짓 프레임에 갇혀 비상계엄을 오해하는 분들께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 국가가 없으면 부자도 없고 서민도 없습니다. 내 통장의 잔고도 내 집 문서도 국가라는 울타리가 튼튼할 때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오싹한 진실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